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전일 우한 교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전세기 도착이 만약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상장사들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불황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나는 등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현지 시간 29일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제51기 정기 주총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한다고 전일 밝혔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주요 경제 뉴스와 이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출근 전에 한 발 빠르게 매일경제신문 기사들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매일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들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나요? 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죠. 우한 교민들을 전 세계로 이제 이송을 해서 국내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우왕좌왕, 외교적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내부 제도까지 들여다보는 회계감사. 이 회계감사가 깐깐해졌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1분기 다른 일을 못할 판이다. 이런 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반도체 실적 하락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우한 폐렴 또 중국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소식이고요. 이 브렉시트입니다. 47년 만에 EU와 결별하는 영국인데요. 이 경제 독립 시험대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장주까지 뛰어든 전자투표 제도적 변화죠. 소액주주 주주권 행사는 쉬워졌다는 소식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일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우한교민 이송도 수용도 전일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내용입니다. 전일 우한 교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전세기 도착이 만약 미뤄진다라는 통보를 받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전세기를 타고 우한 교민이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전일 갑자기 이제 대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전세기 투입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 대만 운영 승인을 했고요. 어젯밤 9시에 대한항공 전세기가 인천공항에서 우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한 교민 서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단은 우한 교민 이송과 국내 수용을 놓고 엇박자들이 좀 나는 분위기였잖아요, 소장님. 리스크 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또 국가에서는 이런 비상사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교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는 언제 보내느냐 자체도 중국과 충분한 외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물론 중국 탓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비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에는 비행 허가를 내줘서 이미 이송된 자국의 교민이 격리 조치되는 그런 수순이 들어갔는데 미국과 일본보다도 밀렸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비행기 대수 자체도 또 여러 가지 혼선을 빚었고 처음에는 4대를 보낸다. 2대를 2번에 나누어서 보낸다.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비행 허가를 한 대만 받아서 교민 369명을 태우고 이제 오전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면 남아있는 교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시간도 바뀌었죠. 또 남아있는 교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비행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불확실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유증상자, 정상이 있는 사람 또 무증상자를 누구를 태우느냐. 처음에는 유증상자까지도 포함하겠다고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국민 불안이 커지니까 무증상자만 탑승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또 번복을 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혼선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의 외교가 중국과 조금 더 면밀하게 왕이 외교부장이랑 협의를 했더라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죠. 일본도 이 장관 차원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하면서 결국 교민이 이미 일본에 도착했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만 리스크 관리 매뉴얼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거두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일본과 미국에 한국이 좀 밀리는 것 같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 전세기 투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충북의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귀국 교민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또 경찰과 어젯밤부터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계속 대치를 하고 있고 기계를 동원해서 가로막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인데요. 좀 충분히 사전에 이 정부가 협의를 했더라면, 그리고 장소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정부 이 산하 이 기관의 연수원이나 개발원이라고 해서 무작정 정했을 때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지를 이번 상황을 통해서 또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 특히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질병과 관련한 격리 조치를 어디에다 수용을 할지 미리 좀 정해놨더라면, 그리고 어떻게 이 주변 지역과 차단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공지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님비냐, 이른바 우리 교민인데 우리 국민인데 내 지역에 들어오니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는 모습이 또 결코 또 좋아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정부가 잘 중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언제? 바로 사드 때문에 경북 성주와 상주, 이때의 교훈을 좀 거울 삼아서 조금만 더 면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는데, 격리 장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전에 도착하는 교민들을 금진한 이후에 이 충북 진천 그리고 충남 아산으로 이제 갈 예정인데, 좀 충분한 주민들과의 잘 조율이 돼서 우리 교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 인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는 핀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아쉬운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전일 이제 한국 교민 수송을 위한 전세기 운항 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전일 이제 밤 9시에 인천공항에서 전세기가 출발을 했고요. 조금 전에 우한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우한 교민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전 9시 30분, 그러니까 우한과 한국의 이제 이동 시간 거리가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9시 30분쯤에 김포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라는 점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회계감사 대란과 관련된 기사를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6면에 실려 있습니다. 내부 제도까지 들여다보는 회계감사, 기업들 다른 일 못할 판이다라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상장사들의 2019 회계연도 결산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다른 일도 못할 판이다라고 왜 앓는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이 올해 이제 실시하는 2019년도 결산 회계감사에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인력을 투입하면서 더 깐깐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9 회계연도 감사의 강도가 더 강화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은 리스크, 불확실성, 그리고 제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업도 예외가 아니겠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가 더욱 깐깐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회계법인에서도 인력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결산 회계감사, 더 회계법인에서 인력을 늘려서 감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법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주기적 감사제가 시행이 되고요. 또 주주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만큼 더 치밀하게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통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그냥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주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외부 감사도 외국 회사까지도 더 확장된 그런 법에 또 변화가 있는 것인데, 핵심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강조를 해드렸던 대로 내부 회계 관리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2019년 회계연도에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가 내부 회계 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3월 달입니다. 오는 3월에 이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검토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기존 검토 의견에서 넘어서서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아니면 일부 문제가 있으니까 한정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의견을 낼 수 없다. 의견 거절.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또 특히 하나 중요한 것이 이번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했던 사람 맡기면 되는데 이제는 일정 기간 이 사람에게 맡기겠다 하고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일정 시간이 지났으면. 그러니까 교체되기 전에 이 감사인을 통해서 빨리 좀 회계 감사를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손이 모자랄 판 형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상장 폐지가 유예된 코스닥 상장사 23곳이 올해도 이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폐 대상이 됩니다. 절차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코스닥 상장 23곳에 대해서 지난해 일단 유예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상장 폐지를 해보면 그만큼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봐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깐깐해진 거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은 이제는 상폐,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감사를 착수했는데 뭐 적정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장할지 여부 이런 게 이제 또 검토가 되겠지만은 비적정을 받으면 예외 없이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그만큼 깐깐해졌고 이제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을 유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 폐지 그리고 회계 감사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두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일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삼성 반도체 실적이 5개 분기 만에 이 하락세를 멈추기는 했지만 우한 폐렴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기사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불황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나는 등 부진한 실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회복 신호가 감지가 되고는 있지만 또 최근에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외 환경을 보면 낙관하기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실적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일 삼성전자의 지난해 그리고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로 성적표는 어땠나요? 네, 이게 오늘 불확실성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조간 브리핑 헤드라인 정말 우리 매일경제신문이 헤드라인을 잘 뽑습니다. 불확실성. 이것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여기에 불확실성을 하나 더 더한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 시장도 있지만 더한 것, 우한 폐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규모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으로서는 상당히 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된서리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4분기 실적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절반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도 저조한 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5G로 이 통신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는 대규모로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이 소비자 가전 그리고 우리가 뭐 냉장고, 백색 가전이라고 하죠. 또 하나 이 하만, 이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던 자동차 전장, 전자장비 그리고 오디오 이쪽만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연간 대비 이렇게 나타날 뿐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은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선언을 했었죠. 앞으로 비메모리 분야, 파운드리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실적을 더 쌓아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쟁 상대인 바로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인텔과 대만의 TSMC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초월하는 결과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 헤드라인에서도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5개 분기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지난해 4분기 전체적으로 실적이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중국 시안 공장의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사실 가장 오래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의 반등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AI,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차 등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이 상당히 좀 활성화돼야만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워낙 좋았고 우리 수출 비중도 높은데 이 반도체 실적 개선 신호는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1월 달이 또 비수기예요. 뭐 겨울에 이렇게 뭐 각종 전자장비를 또 바꾸기보다는 좀 더 이 올림픽 특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비수기 영향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업황에서는 그래서 2분기 이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한폐렴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 이 주식시장을 또 훑어보면 대만 주식시장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대만은 아주 크게 지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는데 실제 주식시장 보면 어디 뭐 투자할 게 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삼성 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점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발표가 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로 실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기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47년 만에 EU와 완전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이 이제 경제 독립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기사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네,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으로 내일 즉 31일 오후 11시가 되면 브렉시트가 현실화됩니다. 영국은 이제 그동안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결정까지 어떤 과정들을 겪어왔나요? 우리 헤드라인에 시험대가 있습니다. 이창진의 그 시험대 그러면은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불확실이 그렇죠.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또 불확실성이 네. 더해지는 거죠. 우한폐렴이 있죠. 아시아에 또 유럽에는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과연 이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국이 47년 만에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돼 있을까요? 자, 왜 그랬을까? 정치가 또 경제에 개입을 하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서 결단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지난 2013년입니다. 이 영국 총선을 앞두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했던 캐머런 총리마저도 에이 설마 그냥 총선 공약 정도로만 하고 국민들이 동의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이것을 선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총선에서도 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국민들은 이런 속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 대영 제국에 대한 꿈을 되살려보자. 그래서 경제 정책을 유럽연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개별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할 수 있다. 미국에게 이런 패권을 넘겨주고 난 이후에 우리 상당히 위축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문화적으로 이 영국의 문화라는 것도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걸 하려면은 브렉시트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었죠. 이때 찬성이 절반을 넘었고 이때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총리직에 앉아있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를 한 대로 31일 그리니치 전문대 표준시각입니다. 오후 11시 영국은 드디어 유럽연합을 공식적으로 탈퇴합니다. 네. 유럽연합 양측의 절차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남은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습니다. 1월 31일자로 영국은 EU와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남은 절차들이 지금 있습니다. 6월 30일 전환기간 연장 시한이 있고요. 이제 올해 말까지 양자 간의 무역합의 비준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둘씩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것들이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소장님, 영국이 이제 EU에서 나가는 건 확정이 됐지만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또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다소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보셨죠. 이창진이 그 지적을 했던 대로 앞으로 오는 6월 30일 날 요 협의 기간을 더 늘릴 것이냐. 왜냐하면 연말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 1월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6월 30일 날 이 협의 연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미 총선에서 승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1년 내에 연말까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의 협의를 해야 되냐면 경제, 교통, 인력, 노동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이걸 이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준비 없이 또 유럽연합을 떠나고 마는 이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네 번째 기사로 체크를 해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의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3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대장주 즉 삼성전자까지 뛰어든 전자투표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앞으로 쉬워진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기사 내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제51기 정기주총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라고 전일 밝혔습니다.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이제 주주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주총장 입장 지연 혹은 장내 혼란과 같은 풍경은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도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 쪽에 기준을 맞춘다는 거예요. 앞서 회계감사도 말씀드렸죠. 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 결국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정. 그러니까 소액주주 쪽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이제 액면 분할 후에 상당히 많은 소액주주가 생긴 겁니다. 뭐 60만, 70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지난해입니다. 2018년 5월에 액면 분할 후에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했는데 이 강남의 삼성전자 본사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대로변까지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자투표를 예탁결제로 도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전자투표를 도입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 정부 정책의 흐름, 바로 이것 자체가 이제는 제도적 변화, 전자투표에 적응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현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를 비교한 표인데요.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89개사에서 663개사로 2019년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뭐 SK하이닉스도 도입을 한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자투표를 행사하는 주주들도 2018년 대비 2019년에 1만 명 정도로 수치가 증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좀 독려를 할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독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조간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수, 약자, 소액주주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중요 정책이 스튜어드십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더 강화하겠다. 이럴 경우에 소액주주로부터 탄력을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주주 행동주의, 소액주주 권리 행사의 지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정부는 이제 또 예탁결제원 또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에는 이것이 예탁결제원의 또 독점 유료 서비스였었는데 뭐 다른 대형 증권사들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소액주주의 편의성을 더 강화하라. 또 여기서 이제 상법 개정 시행령까지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뭐 우리가 사실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쉽지 않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전자투표 인정 절차, 조금 전에 이창진 앵커가 소개를 해도 상당히 간단해진 겁니다.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제 전자투표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끔 됐기 때문에 누구나 한 주가 있든 두 주가 있든 10주가 있든 아니면 만 주가 있든 사실상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권한은 똑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정부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사가 되겠죠.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상장사들도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개 기사들 모두 만나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